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제조사의 한 직원이 피해자 가족을 사칭해서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고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8년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피해자들을 돕고 계시는 이성진 시민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법률톡에선 임미선 변호사가 부담부 증여에 대한 법률 소식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제조사의 한 직원이 피해자 가족을 사칭해서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고요.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피해자들을 돕고 계시는 이성진 시민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진입니다. 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직원이 피해자들을 사찰했다 이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이랑 시민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거나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있어요. 예. 그곳에서 그 애경 직원이 애경 직원이 직접 했다라고 애경도 이제 공식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직원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활동했고 그 활동한 사실을 저랑 그 피해자분 한 분이랑 그걸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특조위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이렇게 조사 의뢰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아니 사찰을 했다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알게 되신 건가요? 가스키메이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SK케미칼이 제품을 만들어서 애경이 그걸 판매를 했죠. 예. 그것도 그게 총 한 170만 개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네. 한 10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총량 중에 한 15%, 17%, 18%, 20% 가까이 판매된 제품인데 네. 다른 제품들은 제품의 유해성이 인정이 돼서 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일부 진행이 됐었는데 이 애경, SK가 만든 애경, CMIT, MIT라는 물질 들어가는 제품은 그런 독성에 대한 인정이 안 됐다가 작년 말에 이제 독성 인정이 되고 환경부로부터 그것도 1년 넘게 지나고 나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 자료는 벌써 1년 전에 나왔는데도 환경부가 그걸 왜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제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된 거잖아요.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경이라는 회사는 이걸 갖다 이제 덮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한 5명이 고발인단을 만들어서 고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경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들은 이제 피해자들이랑 합의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로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들이 이제 피해자들이라든지 시민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밴드에 들어왔고 당시에 들어올 때만 해도 밴드는 일반인들이 다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갈등을 유발하거나 우리를 몰래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겠다 해가지고 5월 달에 실명 전환을 했어요. 실명 전환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제 본인 실명을 드러내고 활동을 한 거예요. 2달 가까이.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애경 단독 사용 피해자인데 이분이 그 사람 이름이 낯이 익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낸 거죠. 아니 이게 민간인 사찰이 정말 사실이라면 아주 큰일인데 혹시 동향 파악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까요? 동향 파악 정도라고 할 수 없는 게 동향 파악이라고 한다라는 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게 이제 동향 파악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들 하죠. 동향 파악은. 그런데 이것은 타겟팅 파악이었어요. 타겟팅 목적성을 가지고서 타겟을 정해서 이 애경이 보통 이제 지금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있어서 만든 회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썼어요. 그런데 단독 사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단독해서 그 제품만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독 사용자들에 대한 이름을 갖다 명단을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애경이 어떻게 확보됐는지도
그것도 불법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단독 사용자들 9가족인가를 갖다가 합의를 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어요. 작년 네. 1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합의가 다 끝나진 않았고 예. 9가족인데 합의를 안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합의 과정 중에 피해자들의 동향을 본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일단 애경 산업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다 좀 이 정도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입장은 내놨나요? 아직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일탈을 내놓지는 않았죠. 애경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일탈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 직급이 그냥 무슨 뭐 대리니 무슨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이사급 밑에예요. 그냥 실무에서 최고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사람이 실무에 최고에 있는 사람이 일개 직원입니까? 네네. 그리고 아마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은 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네. 그 실질조사라고 해서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강제 수사가 아니라 조사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회적 참사 특조위라는 데는. 네네. 거기에서 뭐 실질조사라고 해서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자료들 갖다 이렇게 좀 취합하고 하는 걸 실질조사라고 하는데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유의미한 자료들을 많이 좀 확보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경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애경이 아예 그냥 그 애경이라는 회사 전체가 똘똘 뭉쳐서, 그리고 얘네들 특수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을 자기네 나름대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 테이프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아마 거기에 대한 게 명명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일단은 그 특조위에서 정식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 제대로 된 좀 결과 기다려 보고요. 연결된 김에 피해자분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쭐게요. 가습기 살균 사건 피해자들의 규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가습기가 판매된 게 한 95년인가 94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 한 20년 가까이 판매가 된 제품인데, 그 사이에 판매된 게 한 1,000만 개. 1,000만 개요. 네, 1,000만 개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예. 그 1,000만 개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건강상의 이상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병원 치료 받거나 이러한 그 심평원이라든지 의료보험공단 뭐 이런 데서 하는 자료가 있어요. 빅데이터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거로 만든 이제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수십만 명이 이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네. 그 중에 이제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 6만 명, 예. 5, 6만 명이고, 예. 그 사람들 중에 그나마 피해 신고를 신청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아팠거나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예. 어쨌든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서 이제 신고한 사람들이 6,400명 정도, 6,500명 확대 되고요. 네. 그 중에 사망자가 한 1,400명이 좀 넘어요. 예. 그분들이 피해 인정을 제대로 다 받지도 못하고 있죠. 제대로 된 피해 인정을. 지금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70만 명 정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5, 60만 명이 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런데 피해 신고는 6,400~500명이요. 그 중에 이제 중증이 한 4, 5만 명. 예. 그리고 중증인 사람들 중에 그래도 피해 신고한 사람은 한 5, 6천 명이죠. 근데 이들 중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신고해봐야, 예를 들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폐렴이나 이런 거 중증이라고 생각해요? 중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폐렴이면은 지금은 중증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망하죠. 예. 그러면은 폐렴으로 인한 사람들 중에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 폐렴이 자기가 안고서 이렇게 그냥 지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네. 천식, 폐렴, 기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요. 예. 지금 이거를 가습기 살균제 유관 질환이다라고 해서 연구를 해요. 큰 연구를 하는데 1년에 보통 한 2, 3년에 한두 가지 질환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예. 한 20가지 이상의 질환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인정된 질환은 한 3개 정도에 네. 준 인정이라고 해가지고 구제 개정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간 질환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 말씀하셨듯이 왜 신고한 사람이 6천 명밖에 안 되느냐. 예. 우리나라라는 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 편에 정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신고해봐야 내가 받을 게 없어. 신고해봐야 받을 게 없어. 신고해봐야 받을 것도 없고 예. 또 어떤 부모들은 이런 부모들도 있어. 애가 이미 죽었어. 아.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예. 라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좀 그 연구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피해자 대기라는 그러한 논문도 쓰기도 해요. 피해자가 왜 신고를 안 할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용기를 내서 피해자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인정받는 그렇죠. 절차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네. 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인정질환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사건이 생겨서 내 몸이 아파. 그러면 자기가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예.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노출 확인을 먼저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질환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질환이 걸렸어. 근데 이 질환이 어떤 사람은 혈액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각산성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폐렴일 수도 있고, 천식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질환으로 이제 호소가 돼요. 네. 근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은 전신 질환이다라는 게 이제는 학계의 정설처럼 됐어요. 예. 그러면 인정 질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정 질환 만들어진 게 3개밖에 없어요. 3개 어떤 질환들인가요? 그게 이제 폐손상이라는 질환, 소화 간직성 폐손상, 그다음에 천식. 천식. 이렇게 3개인가, 예, 천식 이렇게 3개인가가 이제 정식으로 인정 질환으로 돼 있고, 예. 다른 뭐 질환이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준부재 계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예. 그러한 질환이 인정 질환이 돼야지 이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로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인정 질환을 만들어 놨다고 쳐요. 그런데 인정 질환을 만들어 놨어도 이분들이 이제 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 병원 가는 일수가 작다라거나 네.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그러한 기록이 지속적이지 않다거나 네. 기준을 또 만들어놔요. 인정질환에 대한 치료 기준을 또 만들어놔요. 예. 거기에서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정질환 자체가 만들어진 것도 적고, 그리고 인정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미비하거나 치료 과정이 명확하지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예. 인정이 또 안 되고 이런 과정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들이 현재로서 본인들이 다 증명해내야 되는 이런 식인 거예요. 본인이 뭐 예. 의료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거 다 가서 하고 폐 CT 촬영 같은 거 해야 되고 없으면 해야 되고 책임 자료 뭐 찍어야 되고 네. 이런 거를 본인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인정받기는 예. 한데도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죠. 아유, 예. 아유. 참 어렵네요. 자,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에 제조사 대표 등 14명을 고발을 하셨는데 지난달 23일에 가습기 사건의 재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다라는 입장을 내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꼬리 자르기라는 게 이거 같은 경우 이번에 기소에서 나왔던 게 아까 얘기했던 CMIT, MIT 제품 그러니까 기존의 교돈의 뭐 옥시라든지 이런 데들은 PGH, PHMG라는 그 독성 성분으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 그건 일찌감치 조사가 됐어요. 예. 2015년인가 박근혜 정권 그 말기에 그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때 빠져나갔죠. CMIT, MIT를 한 SK 애경, SK가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요 제품들은 그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빠져나갔다가 그게 2018년도 재고발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고 예. 그 수사가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이잖아요. 네. 한 7개월 정도의 수사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 34명 기소됐고 뭐 대표국 5명, 임원급 12명이 뭐 기소가 그 중에 이제 그 형을 갖다 선고받는 검사가 구형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이유가 첫째로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 대리로 이렇게 바지 사장처럼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내세워서 그냥 툭 치는 게 있죠. 실질적인 소유주라든지 예. 실질적으로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한 명도. 예.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서 수백 명이 죽게 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회사 오너, 실질적인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한 명도 안 건드렸죠. 아. 또한 기업은 그렇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환경부 직원이라든지 이런 애들 결탁한 사항들이 나름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더 깊게 더 넓게 조사를 했으면은 네. 정부에 대한 책임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그게 한계인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희는 살인행위라고 보잖아요. 살인행위. 예.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로 인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도 했어. 근데 이 규모가 엄청 큰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인을 한 살인자에게 정보를 준 환경부 직원한테 돌아가는 그 책임이라는 게 너무나 작은 거죠. 정부에 네. 대한 책임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꼬리 자르기, 기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오너를 건드리지 못했다. 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그 사건, 사태, 참사인데 직원들이 거기에서 해당되는 기업이랑 결탁을 한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여겨지는데요. 앞으로 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가 피해자분들이 직접 그 다양한 활동들도 하세요. 예전에 근데 이분들이 다 몸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예.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도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면담 요청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앞에서 정례 집회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네. 매번 매달 첫 번째 화요일 날 정례 예. 집회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서 대통령님한테 계속 요구를 하죠. 이런 데는 요청을 해요. 예를 네. 들어 아까 인정질환을 넓혀달라. 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으면은 일단은 피해자로 인정해달라. 네. 그리고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단계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좀 나누는 게 있는데 단계를 폐지해라. 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갖다 저희가 이제 꾸준히 정례 집회라는 거라든지 그때 필요한 그 캠페인 같은 걸 하면서 정부에 요구하고 그리고 뭐 이번 건 같은 경우 그 애경산업 그 사찰건, 피해자 사찰건 같은 경우는 좀 더 깊게 좀 파고들 수 있는 데까지 파고들 것이고 네. 애경산업은 사실 뭐 직원의 일탈이라고 하고 멈췄잖아요. 그 이후에 뭐 특별하고 사과도 안 해요. 욕할 뻔했는데. 예. 소비자들이 뭉치면 얼마나 무섭고 자기들한테 얼마나 큰 위험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곧 애경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좀 넓게 퍼져 나가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지 한 12년, 또 그 사건이 불거진 지 한 8년,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피해자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 시간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 좀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또 사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좀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진 시민활동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미선 변호사의 법률톡 시간인데요. 임미선 변호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법률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네. 이 증여라는 게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는 법률 행위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증여는 뭐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뭔가를 주거나 받는 걸 말하죠. 네, 맞습니다. 증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증여는 자신의 그 재산을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한다면요,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를 받는 상대방에게는요, 원칙적으로 어떠한 의무나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뭐 받는 사람에게 의무나 부담이 없다는 거는 결국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뭐 어떤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거를 의미하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해주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네.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즉 매매와 같이 쌍방 그 당사자에게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을 우리 법률용어로 쌍무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반면 증여는요, 증여자에게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여는 어떤 방법을 거쳐야 할까요? 증여는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야 되는데요. 만약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여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막고 후일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문서를 통하여 그 증여 의사를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증여자가 말로만 하는 증여의 경우에는요. 어.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말로 했다가 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원래 받기로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주기로 했던 대로 그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렇게 소송을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말로 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그 증여 계약의 효력을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에서는 이 서면으로 네. 증여 의사가 표시가 돼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돼서 네네. 증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자가 그 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있나요? 바로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권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만약 증여계약 이후 재산 상태가 악화되고 실제 만약에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면은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판례는 생계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판례 사안인데요. 부동산에 관한 증여 계약 이후에요. 그 증여자가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비로 그 부동산을 제외한 전 재산을 전부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증여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까지 그 수증자에게 이전이 된다면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매우 엄격하게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 좀 신중하게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이게 보통 이제 증여라는 건 대부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녀에게 한 번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민법 그 제558조는요.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부동산의 등기가 이미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네. 나중에 네. 자녀가 나를 돌볼 거라고 해서 부양 의무. 예, 부양 그렇죠. 의무 예, 때문에 예. 자기가 가진 이제 재산을 넘겨줬는데 네. 넘겨주고 나니까 자식이 그 부양 의무를 책임을 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증여를 했다면요. 법률적으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경우에는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요. 그 부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어떤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증여를 받는 자, 즉 수증자가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를 말하는데요. 만약 수증자가 일정한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각에서는 효도 소송이라고 예, 그렇죠. 많이 네. 부르잖아요. 네. 이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사례나 판례 좀 알려주세요. 실제 판례 사안인데요. 모친이 그 자신의 그 유일한 재산인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모친에게 그 증여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이에 그 모친은 고심 끝에 그 생활비를 보조해 달라는 전제로 해서 아파트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네. 당시 아들도 앞으로 평생 생활비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 아파트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은 증여를 받은 이후에요. 생활비는커녕 모친과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모친은 결국 아들을 상대로 해서 그 생활비를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송을 제기를 하였고요.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해서 아파트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팬댕이라고 하기에도 좀 네, 부모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돌려받아도 네, 그렇죠. 이게 참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인데 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거를 주장을 하려면 그를 뒷받침할 만한 뭐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요.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증여 당시 어떠한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과 네. 두 번째는 그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즉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증여된 부동산은 다시 되찾아 오시려면은 당사자 간에요.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부양 의무를 지겠다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 부모와 그 자녀 간에 구두로만 오간 약속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증여된 부동산 다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물려줄 정도면 부모 네.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건데. 그렇죠. 원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미리 남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사자 간에 작성한 이행각서나 합의서 그렇죠. 아니면은 뭐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또는 뭐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객관적이고 좀 신빙성 있는 제3자의 증언 등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 등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기 전에 효도 계약서를 네, 효도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사람들. 합니다. 예. 이런 분들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일각에서는 효도까지 계약해야 하냐라면서 너무 삭막하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부모님이 자식에게 일정한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해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상대방의 부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라든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 그래요. 그 모두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률 행위 중에 이 증여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변호사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과 다르다고 나를 배신하지 말 것.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말 것. 마음은 따뜻하게, 행동은 씩씩하게. 진심이 통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 것. 환경신의 모두에게 해피엔딩 중 일부입니다.